2001년 12월 북한산 능선 위에서 휴대전화 한 통이 끊겼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내려갈게. 50대 부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뒤 주차장에는 부부의 차량만 남았습니다. 눈보라 속 구조 헬기가 떴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산행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가 있었고 하산 후 저녁 약속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한 통의 익명 전화가 수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이 발견한 것은 산악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CCTV, 부동산 계약서, 능선 위 구두 발자국,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 사람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추적할 사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50대 황혼 부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10분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동 탐방지원센터 입구.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등산로 방문자 기록부에 이름 2개가 적혔습니다. 정혜욱 52살, 윤미정 50살. 부부는 등산복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서로의 배낭끈을 한 번씩 확인해줬습니다. 그날 함께 온 친구 김영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보다 1살 많은 53으로 등산복 매장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보 코스니까 금방 다녀올 거예요. 탐방센터 직원에게 건넨 윤미정의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평범한 주말 아침의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수백 번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세 사람은 백운대 방향 등산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는 지난밤 내린 눈이 얇게 깔려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청명했습니다. 산행하기에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정혜욱은 퇴직한 지 2달 된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을 채우고 나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평생 주부로 살아온 소박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25년 차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년을 준비하는 수많은 중년 부부 중 하나였습니다. 중턱 갈림길에 도착한 시간은 9시 4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김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은 천천히 오세요. 저는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정혜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정상에서 보자고. 김영철이 배낭을 다시 매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중간에서 기다리세요. 알았어. 걱정 마. 세 사람은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김영철은 빠른 걸음으로 위쪽 등산로를 올라갔고 부부는 느린 속도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 선택이 그날의 마지막 갈림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1시 40분경 김영철은 정상 직전 쉼터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부부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르고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등산로는 명확했으니까요. 길을 잃을 만한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정오를 넘긴 12시 20분경 김영철은 정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 시간은 12시 23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윤미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지만 크게 지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디쯤 오셨어요? 우리 이제 능선 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고 내려갈게요. 능선이요?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날씨도 좋고. 경치 좀 보고 내려갈게요.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주차장에서 봐요. 그래요, 이따 봐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짧고 평온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부부의 마지막 음성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오후 3시. 우이동 주차장. 김영철은 차에 기대선 채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부가 내려올 시간이었지만 등산로 입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신호음만 반복됐습니다. 오후 4시.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서성이다가 다시 등산로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방센터로 걸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혜욱, 윤미정 씨 하산하신 거 보셨나요? 직원이 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입산 기록은 있었지만 하산 체크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오신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네, 하산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김영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20분, 해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빠르게 산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올라갔던 친구 부부가 아직도 안 내려왔습니다. 언제 입산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8시 반쯤요. 12시에 통화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위치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능선 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100군데 근처일 거예요. 신고 접수 후 6시부터 경찰과 소방구조대, 국립공원 직원들이 야간 수색에 투입되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 등산로를 훑었고 확성기에서는 부부의 이름이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욱 씨, 윤미정 씨, 들리시면 대답해 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수색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정 무렵 수색팀은 일단 철수했습니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고 구조대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17일 월요일 아침, 우이동 주차장. 부부의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유리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조수석 서랍에서 온천 할인 쿠폰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뒷좌석에는 저녁 7시- 아들 내 집 방문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정의 필체였습니다. 마치 하산만 하면 곧 돌아올 사람들의 흔적처럼.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부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지워졌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 통의 익명 전화가 수사팀에 걸려왔습니다. 혹시 그 부부가 돈 문제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한 통화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인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북한산 일대에는 군경 소방 인력과 자원봉사 등산객까지 포함해 3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헬기는 계곡과 절벽지대를 반복해서 선회했고 구조견 2마리가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 능선을 집요하게 훑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눈 덮인 바위 틈과 계곡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모를 조난자를 위해 비상식량과 담요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등산복 색깔과 신체 특징에 해당하는 실종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 하나, 신발 한 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북한산 황혼부부 실종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고 저녁 뉴스 메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카메라는 눈 덮인 산을 비추고 수색대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가족들이 섰습니다. 아들 정우진 28살.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리해서 산행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항상 조심스럽게 다니셨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친구분 따라가시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조난당할 리가 없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맑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요. 길을 잃으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에 집에 전화하셔서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길 리가 없어요. 며느리 이미정, 27살.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늘 산 다녀오고 저녁에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라고 하셨어요. 재료도 미리 다 사두셨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잡아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등산 전날 부모님께서 누군가와 통화하신 걸 알고 계십니까? 정우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에 아버지가 친구분과 통화를 하신 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통화하셨으니까요. 다만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높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뭔가 따지시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친구분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철 아저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가족이랑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거의 삼촌처럼 따르던 분이었죠. 지금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네, 아저씨가 그날 같이 산에 가셨거든요. 지금도 수색에 참여하고 계세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 표정이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친구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같이 갔던 사람이 멀쩡히 내려왔는데 부부만 실종됐다는 게. 전날 밤 통화 내용이 뭐였을까?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게 신경 쓰인다. 수색은 산을 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경찰서 조사실. 김영철은 수사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정상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형님 내외부는 능선 쪽을 더 보고 오신다고 했어요. 수사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통화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됐다는 거죠? 네, 12시 20분쯤 통화하고 나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몇 번이나 전화하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계속 걸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신고하셨습니까? 오후 3시부터 연락이 안 됐으면 좀 더 일찍 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천천히 내려오시는 줄 알았어요. 형님이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을 잃을 만한 코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봤어요. 수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능선 쪽으로 가셨을까요? 초보자가 정상도 아니고 능선을 더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님이 그냥 조금 더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경치를 보고 싶다고요. 그럼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전화로 잠깐 이야기한 거라 딱히 말릴 타이밍도 없었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수색은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산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탐방센터 사무실. 한 구조대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사흘째인데 흔적 하나 안 나온다는 게. 그러게. 보통은 옷 조각이라도 하나 걸리는데. 그리고 같이 간 친구 말이야 뭔가 석연찮아. 왜? 진술이 자꾸 바뀌거든. 처음엔 정상까지 같이 갔다고 했다가 나중엔 중턱에서 헤어졌다고 하고. 진짜? 응. 그리고 표정도 좀 이상해. 친구가 실종됐는데 생각보다 담담해 보여.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산을 향했지만 단서들은 점점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김영철의 진술에서 첫 번째 모순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찰은 탐방지원센터의 출입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초기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작은 틈새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은 처음에 부부와 함께 정상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이 먼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시 50분경 중턱 쉼터에서 쉬고 있던 한 등산객이 수사팀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혼자 빠르게 내려가는 걸 봤어요. 걸음걸이가 상당히 빨랐고 숨도 안 차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0분쯤 뒤에 나이 드신 부부가 천천히 올라가시더라고요. 두 분은 좀 힘들어 보이셨어요. 이 증언은 김영철의 말과 달랐습니다. 함께 올라갔다는 것과 먼저 헤어졌다는 것. 시간차는 크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함께 오르지 않았다면 중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김영철을 다시 불러 이 진술을 제시하자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움직였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처음 진술과 다릅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철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중간에 속도가 안 나서 먼저 포기하고 내려왔던 것 같네요. 두 분은 계속 올라가셨고요. 왜 처음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혼란스러웠어요. 친구가 실종됐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함께 갔는지 따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였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사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펜을 탁탁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더 결정적인 모순은 통신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철은 12시 20분 이후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제공한 상세 통화 내역에는 다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시 05분. 김영철의 휴대전화에서 정혜욱의 번호로 발신 시도. 통화 시간 0초. 연결 안 됨. 13시 06분. 다시 한번 발신 시도. 하지만 이때부터는 통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권역 외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졌거나 통신 음영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파손되었을 가능성. 수사팀은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열어두었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 수사관이 통화 내역을 김영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A사 용지 위에 빽빽하게 적힌 발신 기록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 통화 시도는 왜 진술에서 빠뜨리셨습니까? 김영철이 기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제가 기억을 못했네요. 2번이나 전화하셨는데 기억을 못하셨다고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으니까 정확히 몇 시에 몇 번 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왜 처음 진술에서는 12시 20분 이후 연락이 안 됐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영철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그때쯤부터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아서요.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봅니다. 착각이요? 네, 워낙 혼란스러웠으니까요. 수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김영철의 직업과 생활 패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은 서울 시내 한 등산복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북한산을 오르내리는 산꾼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철이 형은 북한산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길이 위험하고 어느 길이 안전한지 다 알죠. 날씨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요?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거요. 동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좀 예민해 보이긴 했어요. 전화 받을 때 자리를 피하시고 표정도 안 좋으시고 아들 정우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영철 아저씨가 아버지를 산에 자주 데려가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거의 친척 같은 분이었죠. 명절 때도 오시고 제 생일 때도 챙겨주시고. 그런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좀 뜸하셨어요. 아버지랑 통화하시는 것도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밀함. 그것은 초반에 김영철을 조력자로만 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팀은 다른 관점에서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마지막 동선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 그리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 사람. 오후 5시 현장 검증팀이 북한산 능선을 다시 훑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어떤 점이요? 넘어질 만한 자리도 아니고 발자국이 끊기는 지점도 애매했어요. 보통 길을 잃으면 이리저리 헤매면서 여러 곳에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딱 끊겼어요.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조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능선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고라고 부르기엔 우연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부가 실종 직전까지 들고 있었던 한 장의 종이가 발견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실종 닷새째. 경찰은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아들 정우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혹시 부부가 남긴 메모나 일정표, 최근 연락 내역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수색에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 정우진이 꺼내 보인 것은 평범한 가족 서류들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은행 이자, 안내문, 통신비 고지서. 그런데 그 아래 접혀있던 한 장의 종이가 수사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약정서. 수사관이 펼쳐보았습니다. A사 용지 한 장. 손으로 쓴 듯한 약정서였습니다. 글씨체는 조금 흐릿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투자자 정혜욱 윤미정. 투자 대상 김포시 인근 전원주택 부지 지번 생략. 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계약 상대방 김영철. 계약일 2001년 9월 3일.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특약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색 볼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본 투자금은 2001년 12월 20일까지 원금 및 수익 확정. 기한 내 이행 불가 시 계약 자동 해지 및 법적 대응 가능. 실종일은 12월 15일. 약정서의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기한 당일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이런 투자를 하신 줄 몰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부모님이 돈 이야기는 잘 안 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러셨고요. 다만, 정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도 가끔 한숨을 쉬시는 걸 봤고요. 혹시 돈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돈 이야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며느리 이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실종 전날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요? 이제 이 돈만 회수하면 우리도 여행 다닐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12월 20일만 되면 정리가 된다고 하시면서 달력을 보시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기대 반 걱정 반이셨어요. 그때 어머님 표정은 어땠습니까? 불안해 보이셨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시아버님께 여러 번 물으셨거든요. 영철 씨 말만 믿고 있어도 되냐고도 하셨어요. 그럼 어머님은 김영철 씨를 신뢰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완전히 불신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하셨던 거죠. 돈이 큰 돈이니까요. 수사팀은 즉시 김영철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후 3시 경찰서 조사실. 계약서가 김영철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서류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형님께 투자 제안을 드린 건 사실이에요. 1억 5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수익이 확실했습니까? 당연하죠. 김포 쪽 땅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형님도 믿고 투자하셨고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12월 20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김영철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익이 날 예정이었습니다. 딱 한두 달만 기다리시면 됐어요. 지연이요? 계약서에는 기한 내 이행 불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형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에요. 우린 친구잖아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법적 대응까지 하시겠어요? 수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포시청에서 발급받은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미 다른 명의로 넘어갔더군요. 작년 10월에요. 김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건 중간에 명의만 바뀐 거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관리요?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구조예요. 설명하자면 길어지는데. 수사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복잡한 구조든 뭐든 결과적으로 정혜욱 씨. 부부가 투자한 1억 5천만 원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12월 15일 산행은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언제요? 실종 이틀 전쯤이요. 형님한테 전화해서 날씨도 좋은데 산이나 가자고 했어요. 왜 하필 그때였습니까? 그냥 오래간만에 같이 산이라도 가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요. 형님도 최근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영철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산행 전날 등산 약속보다 더 뜨거웠던 건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능선 위 한 작은 바위턱에서 예상치 못한 흔적 하나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12월 22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실종 일주일째. 눈이 어느 정도 녹으면서 수색 범위는 백운대와 인수봉 사이의 좁은 능선 구간으로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이곳은 구조견이 여러 차례 머뭇거리던 지점이었지만 눈과 바람 때문에 정확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곳이었습니다. 능선 폭이 좁고 양쪽이 절벽인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수색팀은 능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 나무 뿌리 아래, 작은 틈새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안전 로프를 묶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40분경, 한 구조대원이 바위턱 아래 작은 흙더미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등산용 장갑 한 짝,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방한 장갑이었습니다. 눈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색깔이 선명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장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을 때 안쪽에 작은 이니셜이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이라는 한 글자, 검은색 매직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가족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정우진이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겁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드린 장갑이에요. 아내 이름 써드리라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갑이 발견된 지점. 그곳은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바위 턱 위였습니다. 평소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길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왜 정혜욱은 이곳까지 왔을까요? 혼자서?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구조대원들이 주변을 더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화 발자국. 크기와 패턴을 확인한 결과 정혜욱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사이즈 265, 등산화 밑창의 특징적인 무늬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구두 발자국. 산행용 등산화가 아니라 밑창이 평평한 반정장 구두에 가까운 패턴이었습니다. 산에서 구두를 신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산행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눈 쌓인 능선을 구두로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해 발자국을 채취했습니다. 석고를 부어 본을 뜨고 사진을 찍고 각도와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줄자로 발자국 사이 간격도 재었습니다. 등산화 발자국은 앞쪽이 깊게 찍혀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의 흔적이죠. 체중이 앞으로 실렸어요. 그럼 구두 발자국은요? 이건 평지에 섰을 때의 흔적에 가깝습니다. 움직임이 크지 않았어요. 발 뒤꿈치 부분이 조금 더 깊은 걸 보면 한동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분은 됐을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은 등산화를, 다른 사람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것. 왜 등산로에서 벗어난 이곳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즉시 김영철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 2시 김영철의 집 현관. 수사관들이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등산화 3켤레, 운동화 2켤레, 샌들 1켤레. 그리고 맨 아래 칸에 검은색 구두 1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를 꺼내 살펴보니 밑창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른 진흙이 밑창 홈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며칠 전에 다른 행사 갔을 때 신었던 거예요. 매장 행사 때 신고 나갔었어요. 언제요? 한 일주일 전쯤? 정확한 날짜는요? 기억이 잘. 수사관이 구두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국과수로 보내서 감정해야겠습니다. 며칠 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두 밑창에 묻어있던 흙은 북한산 능선부의 토양 성분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화강암 풍화토와 점토질 성분의 비율이 능선 구간의 토양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날은 등산화만 신고 올랐습니다. 김영철의 초기 진술과 구두에 남은 흙 성분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간극이 생겼습니다. 수사팀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재구성을 위해 비슷한 체격의 사람들을 동원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테스트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부와 함께 좁은 능선 구간에 서 있다가 특정 방향으로 밀어 떨어뜨렸을 경우 시신이 눈과 암벽 사이 틈으로 파묻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한 구조대원은 제작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지점은 평소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가지 않으면 잘 닿지 않는 자리예요. 그리고 양쪽이 다 절벽이라 떨어지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요? 가능성이 높죠. 특히 눈까지 쌓이면 완전히 덮여버릴 수 있어요. 사고와 살인의 경계는 이 좁은 바위턱에서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위험을 가장하면 의도는 쉽게 감춰질 수 있습니다. 정황상 누군가가 부부를 그 지점까지 데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졌습니다. 발자국은 4개였고 그중 2개는 산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산 위가 아니라 은행 창구 앞 CCTV에서 발견됩니다. 실종 나흘 전인 1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5분.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 로비 천장에 달린 CCTV에는 창구 앞에서 서류를 들고 상담하는 두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혜욱, 다른 한 사람은 김영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혜욱은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김영철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은행 녹취록에 따르면 그들은 부동산 투자금 일부를 해지해 다른 상품으로 옮길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혹시 투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고 정혜욱은 웃으며 그럴 리가요. 친구를 믿고 하는 건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창구에서의 상담은 약 15분간 이어졌습니다. 김영철이 서류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했고 정혜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정혜욱이 질문을 던졌고 김영철은 손으로 숫자를 그리며 답변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 사이의 편안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나오는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후 2시 25분 은행 정문 밖 CCTV.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혜욱은 굳은 얼굴로 무언가를 따져 묻고 있었고 김영철은 손짓을 크게 하며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정혜욱의 손동작이 격해졌습니다.
그는 김영철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 노점 좌판 주인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찾아갔을 때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이 꽤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걸 봤어요. 한 분이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말이 들렸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이 좀 드신 분이요. 안경 쓰신 분. 키 작은 분이 그러셨어요.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이셨죠? 정혜욱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은요? 키 큰 분은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형님, 진정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산이나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산이나 한번 같이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확실해요. 그때 제가 귀담아 들었거든요. 왜냐면 목소리가 좀 컸거든요. 키 큰 사람은 김영철이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짧은 분이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키 큰 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수사팀은 이 장면을 부동산 투자 갈등이 산행 약속과 겹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사고로 포장된 실종 뒤에 금전적 갈등이 촘촘히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산행이었습니다. 오후 4시 경찰서 조사실. CCTV 영상이 김영철 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김영철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님이 투자금을 조금 일찍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곧 이익이 날 거라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정리해드릴 수 있다고요. 형님은 납득하셨습니까? 김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화내셨어요. 믿고 맡긴 건데 왜 이렇게 되냐고 하시면서 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냐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가자고 하신 겁니까? 네,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면 형님 기분도 풀리실 것 같아서요. 사람 많은 데서 이런 이야기 계속하면 안 좋잖아요. 산에 가면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형님이 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니,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같이 걷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 시간도 필요했고요. 수사관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혜욱의 화난 표정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화 내용을 초기 진술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친구분이 실종되기 나흘 전에 큰 말다툼을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원래 가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크게 싸운 건 아니었어요. CCTV를 보면 크게 싸운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신 팔을 잡고 있잖아요. 김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은 여전히 나는 친구를 잃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 매장 동료가 다시 한번 불려왔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철이 형이 요즘 이 판만 잘 마무리되면 큰돈이 들어온다고 말하곤 했어요. 표정도 되게 심각하셨어요. 언제쯤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한 2달 전쯤부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으니까 곧 알게 될 거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뭔가 비밀스럽게요. 표정은 어땠습니까? 좀 조급해 보이셨어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달까요? 평소에는 여유로운 분인데 그때는 달랐어요. 또 다른 지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영철과 가끔 등산을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철이가 최근에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12월만 넘기면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한 번은 술 먹고 2번만 넘기면 인생 편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12월만 넘기면 된다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투자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산행 약속은 우정의 제안이었을까? 마지막 유인장이었을까? 수사팀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은행 CCTV, 부동산 계약서, 능선의 구두 발자국.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습니다.
시신도 범행 도구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한 통의 녹음 테이프가 사건의 색을 완전히 바꿉니다. 2002년 겨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장기 미제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부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김영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고 언론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혜욱 부부의 둘째 동생 정혜준과 명사 18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 낡은 서류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테이프였습니다. 라벨에는 볼펜으로 김포 땅 상담 -11월 18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은 즉시 이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테이프는 실종 한 달 전인 11월 중순, 정혜욱이 김영철과의 상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왜 녹음을 했는지, 언제 녹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이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혜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다급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영철아, 솔직히 말해봐. 내 돈 돌려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김영철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형님, 3만 믿으세요. 겨울 지나면 다 올라갑니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제가 형님한테? 그 말을 벌써 몇 달째 하는 거야. 9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랬어. 이제 12월이야. 형님, 부동산이 원래 그래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급하게 하면 손해봐요. 시간? 12월 20일까지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쓰여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딘가 밖에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형님, 정 안 되면 우리 둘이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정리하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 눈 없는 데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정리하죠. 수사팀의 귀가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정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산에 가서 뭘 정리한다는 거야? 돈 이야기를 산에서 해? 그러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을 속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나는 널 믿고 1억 5천을 맡긴 거야.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해줘. 알아요, 형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혜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12월 20일? 딱 그날까지만 기다린다. 그날까지 안 되면 나도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형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이에 법이 뭐가 필요해요. 사이고 뭐고 돈 문제는 별개야. 미정이도 매일 불안해하고 우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더는 못 기다려. 테이프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잡음만 남았다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물론 이 한 문장만으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리하자는 말은 그 자체로는 범죄를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산이나 조용한 장소를 찾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앞선 부동산 계약서, 은행 CCTV, 능선의 구두 발자국과 이어붙였을 때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8일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정리하죠라는 녹음. 12월 11일 은행 앞에서 말다툼 후 산이나 한번 같이 가자는 제안. 12월 13일 김영철이 정혜욱에게 산행 제안. 12월 15일 부부 실종. 12월 20일 투자금 반환 기한.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검찰은 이 테이프를 중요한 정황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계획이 담긴 것은 아니었지만 피의자가 실종 전부터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행의 목적이 정리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2003년 3월 김영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냥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는 의미였어요. 산에 가면 형님 기분도 풀리실 것 같았고요. 제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었겠어요. 왜 하필 산이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함께 가던 곳이니까요.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산에서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이야기도 잘 되잖아요. 하지만 수사팀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황을 넘어설 수 있는 법적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2003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김영철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일부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로부터 투자받은 1억 5천만 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12월 20일이라는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산으로 유인했습니다. 평소 함께 다니던 북한산이었기에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능선 위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황상 피해자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변호인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시신도 없고 범행 도구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증거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계약서, 12월 20일이라는 기한,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에,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간 땅,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 검사는 이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기가 명확했습니다. 은행 CCTV, 실종 나흘 전 말다툼, 산이나 한번 같이 가자는 제안.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이 격하게 다투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능선에서 발견된 구두 발자국, 피고인의 신발과 일치하는 토양 성분, 등산화만 신고 갔다는 진술과의 모순, 국과수 감정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산에라도 한번 올라가서 정리하죠라는 발언, 실종 한 달 전부터 이미 계획되었을 가능성, 녹음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는 진술들, 함께 올라갔다가 먼저 헤어졌다가 12시 이후 연락이 안 됐다가 13시에도 전화를 걸었다가 검사는 진술 변경 내역을 표로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 방식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밀어서 떨어뜨렸는지 다른 방법으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정말 사고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사인도 모릅니다. 범행 시각도 불명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신에 이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불운한 친구일 뿐입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문가들이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언론은 매 공판마다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2004년 2월 17일 1심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 정우진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 직전까지 피해자들과 돈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임박했고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 당일 피해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선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능선에서 발견된 구두 발자국은 피고인의 신발과 높은 확률로 일치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중요한 사실들을 누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일련의 정황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신에 이릅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동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김영철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정우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끝까지 나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셋 다 산을 사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저도 형님을 찾고 싶어요. 형님, 형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요. 그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 8월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을 우연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021년 12월 사건 발생 20년을 앞두고 북한산 정상에는 여전히 주말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오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능선을 걷고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평범한 일상을 즐깁니다. 그중 극히 일부만이 2001년 겨울 이 산에서 사라진 황혼 부부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정혜욱과 윤미정.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들 정우진은 이제 48이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었고 자신도 곧 아버지가 실종됐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12월이면 우이동 입구 작은 바위 앞에 부모의 사진을 놓습니다. 제작진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혼자 실종된 건 아니라는 건 밝혀졌잖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최소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드러난 것 같아요. 법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요. 지금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십니까? 매일이요. 특히 12월이 되면 더 많이 생각나요.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은 화가 나요. 왜 김영철 아저씨를 믿으셨을까? 왜 그날 산에 가셨을까? 하지만 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도 피해자니까요. 며느리 이미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가물가물해져요. 20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목소리는 기억나요. 전화로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영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복역 중이며 2023년 출소 예정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김영철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알 수 없는 사고였을까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판단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법적 확신에는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돈과 우정이 뒤섞인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믿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정혜욱은 20년 지기 친구를 믿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맡겼습니다.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자연을 사랑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의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산은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범죄의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흔적이 쉽게 지워지는 곳. 그곳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이 내린 확신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은 아직도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법은 범인을 처벌했지만 그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황혼부부 실종 사건은 법적으로는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범인은 특정되었고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김영철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은 계속 불고 등산객들은 계속 오릅니다. 그 능선 어딘가에 아직도 두 사람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남겨진 발자국과 기록,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눈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동산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산행여행에 동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전후로 이상한 돈 흐름이나 압박이 있었다면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국번 없이 112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또 다른 비극을 막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